2023년 7월 2일 오후 3시 홋카이도 최대의 유흥가 스스키노의 레츠 호텔 202호.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고 합니다. 침대 시트는 팽팽했고 사람이 묵었다 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자 그 고요함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욕조 안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입고 온 옷 모두 증발했습니다. 범인은 단 3시간 만에 사람의 목을 베어냈고 그 머리를 가지고 유령처럼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머리가 향한 곳이었습니다. 강바닥이나 야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는 삿포로의 고급 주택가, 지역에서 존경받는 정신과 의사의 집, 욕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잘린 머리를 무릎에 둔 채 딸이 말했습니다. 죽었어.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일본 전역을 뒤집어 놓았던 스스키노 호텔 참수 살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막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세대의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처럼 이뤄졌습니다. 여장을 하고 성적 일탈을 즐기고 있던 60대의 남성 피해자, 살인자와 결혼했다고 믿는 살인마 딸, 그리고 딸의 살인까지 용인해준 엘리트 의사 부모. 이 셋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비질란테, 즉 자경단과 정당방위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에 변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62세의 우라 히토시는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토모찡이라는 이름의 여장 남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취미와 취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7월 1일 그는 삿포로의 디스코 행사에 나타났습니다.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반짝이는 은색 크롭탑, 짙은 화장, 화려한 액세서리, 흡사 레이디 가가를 연상시키는 복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장을 무기로 여성 전용 공간이나 성소수자 모임에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관음증이 있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여러 클럽에서 출입 금지를 이미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여장을 사냥 도구로 쓰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죽인 가해자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타무라 루나, 29세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급생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학교를 거부했고 이후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붕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라는 망상 속에 살았고 미국의 도시전설 괴담 속 살인마 제프 더 킬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부모에게 이 살인마와 결혼하겠다고 떼를 썼고 부모는 실제로 제프 더 킬러와의 피로연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녀의 부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는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는 병원 동료들에게 딸이 히키코모리가 되었다 라고 한탄하면서도 정작 딸에게는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자신의 체면에 금이 갈까봐 내가 다 고칠 수 있어 라는 오만함으로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딸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었습니다. 밤새 드라이브를 시켜주기도 하고 살인 도구를 사다주는 공범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2달 전에 한 클럽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루나는 남성을 극도로 혐오했지만 짙은 화장을 하고 완벽하게 여장을 한 피해자를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로 착각하여 따라갔습니다. 호텔 문이 닫히자마자 우라 히토시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루나를 성폭행하였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녀를 찾아가서
너 나한테 영상 있는 거 알지? 라며 협박과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었다고 알려집니다. 잘못된 놈에게 당했다. 내가 그 놈을 끝내고 만다. 6월 말 그녀는 부모에게 남자와 SM 플레이를 할 거니 도구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톱, 칼, 가발, 수갑 등 12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딸과 함께 마트에 가서 이 물건들을 직접 구매해 주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스스키노 거리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레츠 호텔 202호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피해자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씻어.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웅크린 순간 그의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루나는 단 2초 만에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9차례나 찔렀다고 합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루나는 톱을 가져와서 그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루나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잘린 머리를 캐리어에 넣은 채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대기하고 있었던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뭐야? 그러자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웠어. 그들은 그 머리를 욕실에 보관했습니다. 누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병에 담고 누나를 찌르고 혀를 잡아당기며 노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상을 찍어준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3주 만에 일가족을 체포했습니다. 집안 욕실에서는 썩어가는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가 집 안에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 누나의 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사후 은닉에 협조하거나 방치한 점, 그 결과 법원은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신고했습니다. 딸에게 거역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지만 살인을 방조한 죄는 명백했습니다. 누나는 현재 정신감정을 받으며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무엇 하나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시작은 루나가 성폭행당하고 불법 촬영물의 희생양이 되었던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질란테, 즉 자경단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루나의 입장에서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스토커를 직접 처단했으니 누군가에게는 통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경단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제 조건은 정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루나의 행동에는 그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전시하고 즐겼습니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망상 속의 살인마 놀이를 현실에서 실현한 것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어떨까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루나는 살인 도구를 미리 샀고 호텔로 유인했고 무방비 상태인 뒤에서 노렸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계획 살인입니다. 피해자의 악질적인 행동이 루나의 계획 살인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악질적인 존재는 그녀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핑계로 딸을 괴물로 키웠습니다. 딸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 치료를 해야 하고 딸이 협박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대의 살인마와 결혼식을 열어주었고 남자를 죽이기 위해 했던 톱과 칼을 사주고 살인 현장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방광과 빗나간 사랑이 결국 딸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스스키노 202호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장을 하고 약자를 사냥하던 포식자, 망상 속에 살던 통제불능의 영혼, 그리고 사회적 체면 때문에 딸의 광기를 방치한 부모, 이 세 가지의 비정상이 정면으로 충돌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자였으며 가해자는 살인자였고 부모는 살인을 완성한 조력자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변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복수가 복수를 낳았고 광기가 또 다른 광기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가족이 무너지고 개인이 도덕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목격담일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혼란스러운 살인극 속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